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인도는 반역자입니다. 2. FA50을 포기하라. 3. 한국의 대응 방안.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말레이시아에서 진행 중인 차세대 경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한국의 FA50이 인도의 테자스를 제치고 계약이 성사되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발생해 도입 논의가 일시 중단됐다고 전해졌습니다. 경쟁자인 인도에서 이 차례에서 앞서가기 위해 뒷수작을 부리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덕분에 FA50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어 순조로워 보였던 FA50 수출 사업에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도의 더티 플레이에 이 차례 당사자인 말레이시아 언론이 들고 일어나 FA50을 편들고 나섰다고 합니다. 거기에 정작 인도군은 자국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구매하겠다고 나서 내부에서도 분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인도군마저 한국 무기를 택한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진행 중이던 전투기 입찰 경쟁에서 FA50이 사실상 승리했다는 희소식이 들려왔었다. 지난 5일 말레이시아 군사 전문 매체에서는 한국의 FA50 블럭 20, 36대 구매 계약이 확정됐다고 보도했으며 말레이시아 공군은 노후화된 러시아제 전투기 미그 29를 대체하기 위해 경전투기 도입 사업 넬카를 진행 중이었는데요. 최종 후보로 인도의 헬테자스 테저즈 MK1 모델과 한국의 T50 블럭 20 모델이 치열하게 경쟁 중이었습니다. 사실 경쟁이라고 언급됐었지만 개발 이후 한 대도 수출된 적 없는 테자스와 세계 각국에 수출되며 명품이라고 인정받고 있는 FA50 중 누가 이기지는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현실을 깨달은 인도는 정면 승부를 포기하고 본격적인 뒷공작에 착수했는데요. 인도 언론은 상황이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음에도 여전히 테자스가 우위에 서 있다고 보도하며 FA50을 깎아내리기 위해 난데없이 인도네시아를 걸고 넘어졌습니다. 우리의 진상 고객 인도네시아는 T50을 구매해 운용 중이기도 한데요. 그 처참한 정비 실력으로 벌써 2대의 T50을 추락시켰었죠. 그런데 인도 언론은 인도네시아에서의 사고를 트집 잡으며 FA50의 품질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고 조사 결과 명백한 인도네시아의 정비 실수였음이 드러난 사건들이었는데 말입니다. 인도네시아 네티즌들도 인도 언론의 주장에 동조하며 한국제 무기는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거기에 FA50의 도입 비용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높은 가격 때문에 말레이시아 입찰에서 테자스가 앞서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에 말레이시아 언론이 나서서 인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보도를 냈습니다. 말레이시아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신뢰할 수 있는 소식통이 카이와 말레이시아 국방부의 협상은 매우 잘 진행되었습니다. 인도 언론이 보도한 가격 문제는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또한 FA50을 수입한 국가 중에서 사고가 발생한 건 인도네시아뿐이며 그렇게 잘났다는 테자스는 왜 한 대도 팔린 적이 없냐고 날카롭게 지적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 이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었습니다. 입찰에서 승리하기 위해 FA50에 대해 헛소문을 퍼뜨릴 정도로 인도는 테자스의 판매에 절박하게 매달리고 있는데요. 테자스 전투기는 인도의 처참한 무기 개발사를 대표하는 3대 흑역사 중 하나입니다. 다른 두 개는 그 유명한 아준 전차와 인사즈 소총이죠. 인도의 아준 전차는 세계 무기 개발사에서도 손꼽히는 그 작인데요. 무려 34년이나 되는 개발 기간을 거쳤음에도 결함투성인 결과물이 나와 밀리터리 마니아들의 비웃음을 사고 있는 전차입니다. 이 개발 기간이 얼마나 길었냐면 인도에서 아준 전차 개발을 시작할 당시 한국에서는 K1 전차를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한국에서 다음 세대인 K2 전차까지 개발과 양산을 진행한 뒤에야 인도에서는 아준 전차의 배치를 겨우 시작할 정도였죠. 게다가 실전 배치된 전차들에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결함들이 산재해 현 세대 전차와 비교는커녕 2세대와 비교해도 뒤처지는 성능의 결과물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아준 전차를 사용할 인도 육군은 이미 예전부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는데요. 90년대부터 아준 전차의 개발 중단을 건의해왔지만 정부 고위 관료들의 요구에 따라 성공할 수 없는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붙잡고 늘어져야 했습니다. 아준 전차의 실전 배치가 결정되자 인도 육군에서는 아준 전차가 인도 군의 작전 수행 능력에 치명적인 손상을 준다고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결국 인도 정부의 강압으로 기갑부대에 실전 배치되었고 추가 양산에 들어갔는데요. 최근 이루어진 조사에 따르면 배치된 아준 전차의 75% 이상이 고장으로 인해 작전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결국 인도 정부에서는 아준 전차를 전력 외로 상정하고 차세대 전차 도입 사업을 진행 중이죠. 테자스 역시 아준 전차와 별 다를 바 없는 상황입니다.
테자스의 개발은 국가의 명운을 건 사업이었으나 결과는 처참한 실패작으로 수출은기념 자국 군대에서도 외면받고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알아다니는 아준이라고 불릴 정도이죠. 끝없이 늘어진 개발기간과 수준 이하의 결과물에도 양산을 요구하는 관료들의 요구에 울며 겨자 먹기로 생산량을 늘리고 이를 어떻게든 해외에라도 팔기 위해 영업에 나서고 있지만 단 한 대도 팔 수 없었습니다. 인도 공군 역시 육군처럼 실패한 무기 개발 프로젝트에 덤터기를 쓸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데요. 최근 인도에서 운용하던 미그 21 전투기가 노후화로 인해 추락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전량 퇴역시키기로 결정됐는데 막상 미그 21을 대체할 전투기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인도 공군에서 테자스 도입을 강하게 반대하고 러시아 전투기가 아닌 새로운 서방제 전투기 도입을 요구하고 있어 인도 공군에 커다란 전력 공백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중국과의 국경지대 분쟁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전력 공백은 치명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인도와 대립 중인 파키스탄에서 중국의 JCC 전투기를 대량 구매하여 전력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인도 내에서는 시급히 차세대 전투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보가 계속되던 인도군이지만 한 가지 희소식도 있었습니다. 최근 인도에서 비크란트급 항공모함을 자체 기술로 건조하여 전력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과거 러시아에 사기를 당해 고물 항공모함에 수십억 달러나 지불해야 했던 인도가 자체적인 항공모함을 가지게 되었다는 매우 고무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결과물도 인도에서 만든 거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상당히 잘 나왔는데요. 그런데 항공모함은 있는데 항공모함에 탑재한 제기가 없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인도에서는 항공모함을 개발함과 동시에 테자스를 함재기로 개발하려 시도했었으나 땅에서도 못 써먹을 물건을 바다에서 써먹을 수 있을 리 만무한 일이었죠. 결국 함재기 57기를 구매하기 위해 250억 달러를 지출할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처음 고려된 것은 러시아의 미그 29K였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러시아제 무기들, 뻥스펙이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서방제 항공기들로 눈을 돌렸습니다. 현재 보잉사의 FA-18의 구매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인데 라팔을 제작한 프랑스의 항공사 다소에서도 라팔이 스키점프대로 이륙하는 테스트에 성공했다고 발표하며 인도의 함재기 사업에 어필하고 있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인도의 함재기 도입 사업에서 한국이 경쟁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카이에서 KF-21의 함재기 모델을 개발 중임을 발표하며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최된 DX 코리아 2022 방산 박람회에서 KF-21N의 모형을 공개해 각국에서 모여든 국방부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인도에서도 한국에서 개발 중인 함재기를 주의 깊게 살피고 있다고 합니다. 슈퍼호넷과 라팔을 뛰어넘는 성능의 차후 5세대 전투기와 맞먹는 전투 능력을 갖추게 될 KF-21이 인도 국방부의 시야에 들어온 것이죠. 물론 KF-21N의 양산 시기는 2030년 정도로 예상되어 아직 먼 일처럼 보이지만 인도에서 비크란트급 항공모함에 이어 두 번째 자국산 항공모함인 INS 비살의 건조도 진행 중이기에 인도의 함재기 수요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INS 비사람에는 스키 점프대 방식이 아닌 캐터펄트 방식이 채택되어 KF-21N을 운용하기에 매우 적합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공군뿐만 아니라 육군 역시 한국 무기를 구입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인도 육군은 차세대 전차 도입 사업 FRCV를 통해 기존 주력 전차 HCC 2400대를 대체할 1770여 대의 신형 전차를 도입할 예정인데요. 현재 한국의 K2 흑표 전차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도로 수출되었던 K9 자주포 100무는 중국과 마주한 국경지대에 투입되어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는데요. K9 자주포의 성능에 매우 만족했던 인도 육군은 전차 도입 사업에서 한국의 K2 흑표 전차를 강력하게 밀어주고 있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번 전차 도입 사업의 총 규모는 무려 20조 원에 달해 전차 한 종만으로 폴란드 전체 방산 수입에 맞먹는 빚들이 터질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실패에도 국산 전투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인도는 테자스에 이은 5세대 전투기 엔카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제2의 테자스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목적 스텔스 전투기를 표방하며 개발 중인 엔카 전투기이지만 인도에선 5세대 전투기에 필요한 기술이 거의 없어 기초 기술 개발에만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에서 개발한 이살 레이더는 아직도 시제품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테자스에 탑재도 되지 못해 인도가 만드는 전투기가 진정한 5세대급 전투기가 될 수 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2025년 시험 비행을 마치고 2031년 블록 2를 양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인도의 무기 개발사를 돌아보았을 때 여기서 10년, 20년이 연기되어도 놀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때는 KF-21의 경쟁 상대로 언급되었었지만 엔카가 양산될 무렵에는 KF-21은 블록 2로 넘어간 뒤일 것으로 보여 애초에 경쟁이 성립하지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도는 한국의 무기 개발에 있어 반면교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모호한 개발 목표와 투명하지 못한 개발 과정, 해외 기업의 기술력에만 의존하여 주도권을 상실한 모습 등 한국은 인도의 시행착오들을 보고 배워 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일이 없어야 하겠죠. 압도적인 물량을 바탕으로 명실상부 세계 최강의 드론 전력을 보유한 것으로 여겨지는 중국. 중국이 이를 믿고 서해를 넘어 끊임없는 위협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콧대를 눌러줄 수 있는 첨단 무기가 한국에서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소리조차 나지 않는 이 무기를 사용하면 중국의 수천대 드론대도 추풍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질 수밖에 없어 중국이 크게 당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요즘 들어 현대전의 패러다임을 뒤흔드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드론이죠. 원거리에서 벌떼처럼 몰려드는 무인 드론은 저렴한 비용으로도 적의 요충지를 깊숙이 파고들어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특성 때문에 잡아야 본전이고 놓치면 막심한 손실을 입는 비대칭 전력 수준의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이러한 장점이 잘 드러났는데요.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다양한 드론들이 러시아군 전차 위로 유유히 날아가 떨어뜨린 폭탄으로 잇따라 개별적인 피해를 입히면서 미래에는 전차가 아예 무의미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게다가 러시아 흑해 한 대의 기함인 모스크바함은 단 한 대의 드론에 눈이 팔린 사이에 미사일에 얻어맞고 적침당하는 구로까지 당해 전 세계가 큰 충격을 받았죠. 이를 지켜본 세계 각국은 너나 할 것 없이 서둘러 드론 전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특히 중국은 특유의 물량 공세로 어마어마한 양의 드론을 확보해 드론 전력에 있어서는 세계 최강 수준일 것이라는 예측까지 조심스레 나오고 있네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전차와 기갑병력에 혼신을 쏟고 있는 한국군한테는 커다란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계 4위 기갑 전력을 보유한 한국은 국산 전차를 전 세계 이곳저곳에 수출까지 하면서 점차 레드팀의 목을 옥죄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차 잡는 데 특화된 드론 전력을 최대한 확보해서 이를 돌파할 생각이죠. 우크라이나의 전장에서 드론이 효과적으로 전차를 잡아내는 모습을 본 중국은 전략이 들어맞았다고 판단해 미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전차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은 과거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지만 드론이 전장의 스타로 떠오른 요즘은 그 정도를 넘어서 앞으로는 아예 전차가 사장될 것이라는 전차 무용론까지 대두되는 상황입니다. 과거 거한거 포주의의 대명사였던 거대 전함들이 제대로 주포 사격을 해보기도 전에 공중에서 달려드는 함재기들한테 일방적으로 유린당했던 것처럼 전차 역시 드론에 의해서 같은 방식으로 몰락한다는 것입니다. 전황을 지켜보며 드론의 성능에 확신을 갖게 된 중국은 지금도 틈만 나면 드론으로 가까운 대만 해안의 초소를 엿보면서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어서 한국 역시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드론 병기의 증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아직 드러나지도 않았죠. 바로 군집 비행인데요. 수백 대의 작은 드론이 때를 지어 날아가 목표물이 드론의 수량에 미쳐 다 반응하기도 전에 파고들어 자폭해버리는 전술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폭 드론 한 대 한 대가 줄 수 있는 피해에는 한계가 있지만 어마어마한 수량으로 밀어붙이면 적은 수의 항공기 몇 대를 막는 데 특화되어 있는 기존의 방공 시스템으로는 이를 전부 막을 방도가 없습니다. 벌떼가 몰려들면 손으로 한두 마리를 쳐내더라도 남은 수백 마리한테 쏘일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이치죠. 재래식 병기로 그나마 이에 저항이라도 해보는 방법은 기관포 화방을 펼치는 방법뿐. 이미 시계의 전투에 특화된 현대의 무기체계는 최소한의 방어를 위해 탑재된 몇 정의 발칸포에 의존해 화방을 펼치게 되겠지만 이 또한 포착할 수 있는 표적의 수에는 한계가 있죠. 결과적으로 자폭 드론의 군집 비행 공격을 허용하게 되면 전차와 같은 기갑 병력은 물론이고 적수가 없을 것만 같던 항모전단조차도 별다른 대처조차 못한 채로 무력화될 수도 있습니다. 양쪽의 운용 비용을 생각해보면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교환비가 나오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날고 기는 드론이라도 무적은 아닌 법. 드론이 아무리 많이 몰려와도 한 번에 바보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천적이 있습니다. 앞서 보신 영상은 중국의 민간 드론 회사가 공연을 하던 도중 경쟁업체의 방해로 드론 수백 대의 제어에 실패하고 통제를 잃은 드론들이 무력하게 떨어지는 장면을 담은 것입니다. 여기서 경쟁업체가 방해 공작에 동원한 것이 바로 드론의 천적인데요.
언뜻 일반적인 소총과 비슷한 외관을 떤 이 무기는 한국의 삼정솔루션이 개발한 것으로 안티드론건이라고 불립니다. 드론이 워낙 접근하기가 쉬운 기술이다 보니 고가치군 자산이 하루아침에 증발할 위협에 시달리는 세계 각국은 어떻게든 효과적인 드론 방공을 실현하기 위해서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공중 폭발탄 같은 재래식 무기부터 레이저 병기같이 SF에나 나올 것 같은 기술까지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고 있는데요. 그중 상용화되어 실전에서도 쓰이고 있는 유일한 기술이 안티드론건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의 삼정솔루션이 만든 안티드론건은 성능과 휴대성 측면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자랑하는데요. 재민 관련 특허 19건, 최고 수준의 기술평가 등급을 바탕으로 국내의 수많은 기관시설은 물론 정부 청사에까지 납품되며 상당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 등장한 휴대용 안티드론건 쉴드론 P타입은 극대화된 휴대성으로 단독 임무 수행도 가능하며 시스템과 연동할 시통합 운용도 가능한 범용성을 보여주었죠. 안티드론건은 방해 전파를 방사해서 사정권에 들어온 드론이 원격 신호를 수신하는 것 지체를 봉쇄합니다. 원점으로부터의 명령 신호가 사라지면 드론은 보통 즉시 작동을 멈추고 추락하거나 제자리에 멈춰서 신호를 대기하게 되죠. 그때부턴 드론도 그냥 가만히 있는 표적에 불과합니다. 전파를 통해 드론을 막는다는 것은 의외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물리적인 타격을 주지 않기 때문에 잔해나 폭발로 인한 부수적인 피해가 없다는 점입니다. 드론이 공격하는 목표가 꼭 전체 같은 군 자산뿐이라고는 한정할 수 없죠. 드론을 물리적으로 격추하려다 보면 사선상의 아군 병력이나 아군 시설물 등이 들어가 버려서 드론을 관통한 탄환에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폭발물을 탑재한 드론의 경우 의폭의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시가지처럼 복잡한 구조물이 많은 환경이나 공항이나 원자력 발전소처럼 조금의 시설물 피해만으로도 큰 손실이 되는 환경에서는 드론 방공이 불가능해지는데요. 안티드론건은 드론에는 생체기 하나 내지 않으면서 작동만 정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까다로운 환경에서도 효과적으로 드론 공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안티드론건은 드론 하나하나를 일일이 노릴 필요 없이 일정 범위 전체를 동시에 포착할 수 있는데요. 총구로부터 방사각 40도, 교란거리 500m 내의 전 구역의 방해 전파를 방사합니다. 간단히 계산해봐도 최대 교란거리에서는 무려 가로 세로 56m에 달하는 구역을 드론, 청정지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 대의 드론이 떼를 지어서 몰려드는 군집 비행을 견제하는 데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밤하늘의 오른기를 드론으로 그리는 퍼포먼스를 기억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여기에 투입된 드론이 1218대, 최대 비행폭은 400m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이론상 단팔정에 안티드론건만 있다면 이만한 규모의 드론 무리조차 몇 초 만에 전부 고철 더미로 만들 수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성능을 갖췄음에도 병사 개개인이 휴대하는 것이 가능한 크기라서 현재로서는 가장 효율적인 드론 방공 수단으로 꼽히고 있죠. 우크라이나의 전장에서도 이 안티드론건은 러시아 드론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탄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무기다 보니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방해 전파를 계속 조사하고 있어야만 드론의 움직임을 멈출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조사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배터리의 성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배낭형 배터리에 따로 연결해서 운용할 필요가 있죠. 또한 물리적 타격을 주지 않는다는 장점의 반대급부로 드론을 정지시키는 한정적인 효용만 제공하기 때문에 드론을 파괴하려면 추가적인 공격을 가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방법이 총기 액세서리형으로 개량하는 것인데요. 고성능 경량 배터리와 일체화하고 개인 화기의 레일 마운트에 호환시켜 드론을 정지시킨 후에 즉시 실탄을 쏘아 무력화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안티드론건을 확대해서 기동병기에 탐지하는 것입니다. 최근 LIG 넥스1은 차세대 드론 방어 체계의 개발에 착수했는데요. 상용 드론에 대한 탐지와 식별, 재민이 가능한 제머를 차량에 탑재하는 방식이죠. 이 제머의 작동 메커니즘은 기본적으로 안티드론건과 동일한 것인데 사람이 지고 다닐 필요가 없으므로 배터리 용량 및 출력에 대한 제약이 사라집니다. 또한 후일 이 시스템이 전차와 같은 기갑 차량에 탑재되게 되면 자연히 화력 체계도 갖춰져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정지시킨 드론을 파괴하는 일도 간단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드론 병기의 등장으로 전차 무용론까지 대두된 가운데 향후 등장할 전차들도 이에 저항하기 위해 드론 방어 체계를 기본적으로 탑재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한국의 LIG가 발빠르게 드론 방어 체계에 뛰어든다. 한국의 기갑병력은
중국의 드론 위협에 대응할 능력을 갖추는 동시에 점점 커지는 안티 드론 시장을 선점해 큰 이득을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드론이 전장에서 활약하며 전 세계적인 충격을 주었던 만큼 안티 드론건과 드론 방어 체계 역시 매우 빠르게 발전하면서 단기적인 상황만 보고 설분리 드론 전력 강화의 역량을 쏟았던 중국은 당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기껏 벌떼 같은 드론을 만들어 띄워도 안티 드론건의 사정거리 안에만 들어가게 되면 우수수 쩔어져 무용지물이 될 뿐만 아니라 내부의 정보까지 수집당할 수도 있어 안 하는 이만 못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이 이 분야에서 빠르게 치고 나가자 중국은 한국의 전차대를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다시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국이 기술력으로 또다시 오만한 중국의 콧대를 눌러준 가운데 이미 한국의 드론 방공 기술을 수입하길 원하는 국가들이 줄을 서 대기 중인 상황. 인도네시아에서 자체적으로 스텔스기 개발에 나섰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나라가 만든 4.5세대 전투기에 인도네시아 국기가 붙어 있다고 인도네시아도 스텔스기를 만들 역량이 된다고 착각하게 된 것 같은데요. 카이에서는 인도네시아에 완전히 신경을 끄는 건지 대신 쫄란드와의 항공우주산업 분야의 전방위적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쫄란드와 대한민국, 캐나다, 영국까지 이어지는 글로벌 우주항공산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F-21 보람의 전투기가 최초로 민간 공개되었습니다. 카이와 인접한 사천공항에 KF-21 7대 시해기 중 3호기가 공개되었습니다. 20여회의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1호기에 이어 이 6호기가 곧 시험 비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개발 중인 전투기를 이렇게 이른 시기에 민간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인데요. 그만큼 KF-21의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인 것입니다. 또한 최근 국내를 찾은 해외 고객에게 어필하기 위한 전시이기도 한데요. 동유럽 최대의 항공산업 클러스터가 있는 폴란드 제슈프시 대표단이 사천해어쇼에 맞춰 한국을 방문했었습니다. 제슈프시는 폴란드 항공, 군수 산업의 중심지로 항공우주산업의 90%가 집중되어 있는 유럽 최대 규모의 항공산업 클러스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폴란드 대표단은 사천에어쇼에 전시된 KF-21은 물론이고 카이의 생산시설, 항공기 청장비 업체 등을 둘러보고 항공우주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사천시와 연합을 맺기로 합의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사천에어쇼 전날인 19일에는 사천시와 전략적 항공산업 네트워크 국가 기업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자매결연 체결이 논의되어 2023년 자매도시 체결을 추진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제슈프시가 프로젝트 사업으로 계획 중인 항공우주도시연합에 영국의 러시모, 캐나다의 미서소거와 함께 사천시가 아시아를 대표하는 항공도시로 초청돼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의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항공산업은 100여 년에 달하는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중동부 유럽에서 가장 높은 교육 수준을 자랑하며 연간 1000여 명의 항공기술자들, 제슈프공대와 항공기 제작 공정교육센터 등을 통해 배출해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생산된 항공기 부품들은 전 세계 거의 모든 항공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각국의 RD 연구소가 진출해 있으며 세계 3대 항공 엔진 기업으로 손꼽히는 프렛 위튼 이사가 소재하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카이가 위치한 사천을 중심으로 폴란드와 같은 항공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며 아시아의 항공산업을 이끌어갈 미래 도시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제슈프시는 항공밸리 구축의 성공적인 사례로 두 도시의 협력은 향후 유럽 항공기 시장 진출에 있어서 교두보 역할을 수행해 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쫄란드와의 협력은 FA-50 수출을 늘려나가길 바라는 카이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전쟁 위기 고조와 3세대 이전 항공기들이 노후화되면서 교체 시기가 다가와 전 세계적으로 경전투기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해외 컨설팅 업체를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향후 10년 동안 경전투기에 대한 수요는 2000여 대로 파악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이에서는 그중 1000대를 수출하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잡고 이를 위해 폴란드를 수출 전진기지로 삼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사천에어쇼에서 폴란드 국방무관이 방문해 전시된 KF-21을 관심있게 바라보며 전투기의 기능과 특성에 대해 문의해왔다고 전해졌는데요. 현재 쫄란드로의 KF-21 수출은 아직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많은 폴란드 군사 전문가들은 향후 KF-21이 쫄란드 공군 전력에 합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FA-50P의 경전투기와 미국에서 F-35 5세대 전투기를 도입하면서 폴란드 공군의 구성이 한국 공군과 매우 유사해지고 있는데요.
공군의 하이 미드 로우 구성에서 FA-50PL과 F-35가로 하이급을 도맡고 나머지 미들급 전력을 채우기 위한 전투기로 KF-21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쫄란드와의 우주항공산업 협력이 본격화되면서 KF-X 사업에서도 쫄란드와 협력하는 방안이 모색 중인데요. 카이에서는 FA-50 폴란드 수출이 단기적인 제품 판매로 그치는 것이 아닌 향후 유럽 시장을 겨냥해 폴란드를 수출 전진기지로 만들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쫄란드 노동시장의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어 우리 기업의 폴란드 진출에도 유리하게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쫄란드에서는 가장 많은 우크라이나 난민을 수용하면서 2022년 6월 기준 약 379만 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이 폴란드로 입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입된 인력이 7년 전부터 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던 폴란드의 노동시장 공백을 메워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쫄란드의 실업률은 3%대를 유지하면서 EU 전체 평균의 6.2%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인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인력 부족 및 지속적인 임금 인상 압력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제조업 국가로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던 폴란드로선 치명적인 위기라고 할 수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쫄란드 노동시장에 합류하면서 인력 부족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크라이나 난민 중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이 60% 이상이고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도 2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난민의 63%가 쫄란드에서 취업을 희망하고 있어 폴란드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인력 수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끈끈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와중에 KF-X 사업의 기존 협력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행보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인도네시아가 드디어 밀리고 밀렸던 분담금을 올해 지불하겠다고 밝혀왔었는데요. 그 액수가 전체 미납금인 8천억 원의 1%밖에 되지 않는 85억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거기에 내년에 납부하기로 약속한 금액도 460억 원으로 5%밖에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이런 추세면 앞으로 20년은 있어야 분담금을 다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는 경제난을 핑계로 분담금을 지불하지 않아왔는데요. 돈이 없다는 나라가 유럽과 미국에선 방산 쇼핑을 이어오는 모습이 고착되어 어이를 상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이 F-15 구매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는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지난달 21일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 프라보워 수비안토가 직접 워싱턴을 방문하여 미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가졌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이 회담에서 F-15X 전투기 구매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재 의회는 인도네시아의 구매를 승인했고 미 국무부는 인도네시아가 최대 36대의 전투기를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KF-X 사업 분담금으로 낼 돈은 없다면서 각국 전투기들을 쇼핑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전에는 프랑스에서 라팔 42대 구매 계약을 체결했었고 최근에는 카타르에서 퇴역하는 미라지 2000 전투기 12대를 훈련기로 운용하기 위해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미라지 전투기 구입은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도 수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미라지 2000은 1980년대 시점 배치되고 2007년 단종되어 현재 퇴역 절차를 밟고 있는 전투기입니다. 물론 부품도 더 이상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미라지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막대한 운용 유지비에 골치를 썩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항공기술력도 빈약하여 기존의 전투기도 제대로 정비하고 있지 못한 인도네시아에서 운용하겠다는 건 돈 내고 고철 더미를 사오는 짓이라고 비난받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군대는 다국적 방산백화점이라고 불릴 정도로 여러 나라의 장비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인도네시아 공군에서는 F-16과 수-30, 수-33, 호크 경전투기, T-50I를 운용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미라지 2000까지 추가됐습니다. 한 군대에서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한국제 전투기들이 함께 운용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인도네시아 해군과 육군 역시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인데요. 각국 장비마다 규격과 부품이 다르니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없어 인도네시아군이 운용하는 장비가 고장나거나 추락했다는 뉴스가 지겨울 정도로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인도네시아의 고질적인 부패 문제와 엮어서 비판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무기 도입 산업을 국가의 안보를 위한 게 아니라 이권 사업과 정치권의 지적 쌓기용으로 마구잡이 이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는 인도네시아에서 자체적으로 스텔스기 개발에 나서보려 하는 것 같은데요. 11월 2일부터 시작되는 인도네시아 방산 전시회에서 공개될 인도네시아 스텔스기의 모법이 공개되었습니다.
쌍발 엔진의 카나드를 장착하고 스텔스웨형 설계를 갖춘 4.5세대 전투기로 I-22 시카탄으로 명명됐다고 합니다. 한국 네티즌들은 이참에 보라매에서 손 떼고 알아서 만들었어라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F-21로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증명해낸 카이는 더 이상 인도네시아에 신경조차 쓰고 있지 않은 듯한데요. 그저 세계 항공기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역량을 쌓고 KF-21을 훌륭하게 완성하여 세계,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증명해내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쫄란드라는 믿을만한 파트너까지 얻었습니다. 주변국들에게 침략당했던 아픈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폴란드와 한국이게 국가 안보가 달린 방위산업에 있어 누구보다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항공산업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향해 뻗어나가게 될 날을 내게 옵니다.